삼성 20년 다니면 다 괜찮아진다가 아닙니다. 좋은 회사 오래 다닌 것과 돈이 쌓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선배들을 보면서 일찍 깨달았고,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순자산이 쌓여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꾸준한 사람, 저는 그게 진짜 자산가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뱅크 대표 유승근입니다. 삼성 20년 다니고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과 성과급도 받고 삼성 로고가 찍힌 명함도 받아보면서 뭔가 다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제 옆에서 본 퇴직 선배들의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재직할 때 정말 잘 나가셨어요. 후배들한테 존경도 받고, 회사 밖에서도 저는 삼성 부장입니다 라고 하면 그 타이틀 자체가 명함이 됐고요.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현금 흐름이 없이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많이 옆에서 봐왔고요. 보통 그 보너스 시즌이 되면 사업장 앞에 수입차 딜러들이 막 줄 서 있습니다. 전단지를 다 가지고. 회사 퇴근할 때쯤이면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거든요. 정말 그 많은 영업사원들이 있는데, 실제로도 신차로 뽑는 분들이 그만큼 또 많이 있으세요. 그 말은 연봉이 오르면 자산이 쌓이는 게 아니라 생활 수준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차량도 뽑고, 골프도 쳐야 되고, 해외여행도 다녀야 되고. 근데 특히나 퇴직할 때쯤 되면 이게 더 선명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경제적 자유에 가까운 상황에서 삼성 퇴직했습니다. 투자 수익과 월세 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했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삼성 20년 다니면 다 괜찮아진다가 아닙니다. 이건 삼성뿐만 아니라 어느 대기업이든 전문직 모두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좋은 회사 오래 다닌 것과 돈이 쌓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선배들을 보면서 일찍 깨달았고,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결국 버티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순자산이 쌓여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꾸준한 사람, 저는 그게 진짜 자산가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최종 합격 통보 받은 날 저희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20년 전에도 삼성전자 하면 가장 큰 대기업이죠,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시골에서 용났다. 야, 유승근 누구누구 아들 삼성에 들어갔네. 저도 이제 됐다 싶었죠. 월급은 분명히 오릅니다. 그런데 카드값도 같이 오르고, 대출 규모도 커지고, 교육비도 올라가고, 집의 수준도 올라가요. 무서운 건 이게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가 어렵다는 건데, 처음에는 소비였는데 지나면 이게 고정비가 됩니다. 고정비는 아시다시피 한번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이게 관성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회사 생활이 힘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써야지. 나 이거 삼성에서 다니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소비하고 이 정도는 내가 벌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게 보복 소비가 계속 붙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연봉이 오를수록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입니다. 끌려다니는 거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걸 연봉으로 보지 않고 순자산 증가 속도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에 내 순자산이 얼마나 늘었나, 이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직장인이 돈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적게 벌어서가 아닙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비도 같이 커지는 구조를 못 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베트남 출장을 갈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입국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직업을 언급할 때 저 삼성 임직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패스. 그게 브랜드 파워구나 라는 게 처음 느꼈어요. 왜냐면 삼성 직원이 아닌 사람은 옆에 따로 빠져가지고 상담 아닌 상담을 하면서 쉽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를 봤었거든요. 그때 처음 이게 바로 브랜드 파워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은행에 방문했을 때도 삼성 명함을 내밀면 대출 한도가 많이 나왔어요. 이자도 굉장히 할인도 많이 해주시고, 대출 금리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어떤 혜택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겉으로 보면 다 제 능력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결국 제 뒤에는 큰 대기업 삼성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 사실
반면으로는 조금 무서웠어요. 왜 그러냐면 소비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모든 혜택이 오니까 차도 사고 할부를 해도 카드값이 조금 많이 나와도 다 커버가 되잖아요. 사람은 자기 형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한도를 자기 수준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지금 당겨다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게 쌓이면 나중에 엄청 무거워지는 건데 저는 그걸 일찍 경계했죠. 동료들이 차를 바꿀 때도 저는 오래된 산타페 차를 탔어요. 솔직히 흔들릴 때도 많았죠. 주차장에 가면 정말 외국 차들 굉장히 많고요.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검소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저뿐만 아니라 가족한테도 좀 사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한 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편해지는 소비인가 아니면 나중에 나를 살리는 자산인가? 그 기준 하나로 버텼습니다. 단순해 보여도 정말 강한 기준이에요. 신용이 좋아졌다는 건 부자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소비 통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본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재직 중에 현금 흐름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월급은 크고 성과도 좋았는데 회사 밖에서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하는 순간 바로 무너져요. 제가 모셨던 선배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회사 안에서 정말 크신 분들이에요. 회의실에서도 목소리도 크고 결정권도 있고 다들 어려워하고, 근데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다른 게임이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삼성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근데 회사를 나오면 그 시스템 테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 벗어나는 시작부터가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은 퇴직하신 분 선배님이 계신데 조금 일찍 퇴직하셨어요. 저한테 전화가 어느 날 왔거든요. 제가 부동산이나 이쪽에 관심 많은 걸 좀 아시고 한번 전화를 주셔서 딱 받았습니다. 부동산이나 이쪽에 어떤 투자를 뭐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의향을 물어봤는데,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큼 되십니까? 라고 했는데 정말 택도 없는 돈을 가지고 이게 부동산이나 이쪽에 한번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술 한 번 사드리고 말았는데 술 한 잔 하고 이제 헤어지는 시점에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모셨던 이제 존경하는 그 선배님인데 퇴직 후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이 결국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뭐 투자를 하려고 이제서야 이제 움직이시는 거 보고 나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저렇게 되면 절대 안 되겠다.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 고소득과 자산 축적은 다릅니다. 회사 안에서 잘 나가는 것과 회사 밖에서 버티는 것 완전히 다른 문제죠. 저는 퇴직을 감정으로 결심한 게 아니고요. 회사가 싫어서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날 결심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맞벌이였거든요. 제 기준이 있었어요. 부부 합산 월 수입과 제가 만들어 놓은 월세 수익, 투자 수익이 같아지는 날. 그날 퇴직하자. 저는 그 숫자를 계속 보고 카운트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소비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차를 한번 바꾸면 그 숫자가 멀어지고 교육비를 너무 많이 써도 그 숫자가 멀어지는 거예요. 생활비가 조금만 풀어줘도 그 숫자가 멀어지게 보이는 겁니다. 절약이 목표가 아니라 그 숫자에 닿는 게 목표였던 거죠. 실제로 아내와 많이 부딪혔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이 인기가 있었는데 월 한 1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는 영어 유치원 꼭 보내야 된다. 뭐 그것 때문에 막 티격태격 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난방원도 가지고도 많이 또 티격태격 했죠. 그때 제가 무조건 아끼자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당장의 편안함보다 월급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구조, 그거 만드는 게 가장 큰 제가 목표였거든요. 월급쟁이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을 다니든 어디 글로벌 회사를 다니든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자가 된다는 거는 또 경제적 자유를 갖는다는 거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거는 뭐냐면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월급쟁이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월급이 오르면서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비용들, 보복 소비들도 있고, 사실은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또 회사에 근무하는 시간이 많게 되고,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 그 이상으로도 또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봉이 오르면 세금도 같이 많아지고, 예를 들자면 연봉이 2억 이상이 되면 거의 40% 이상 세금이 다 빠져나가요. 근데 세금으로 나가는 거 다 감안하면 회사원으로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는 야근이 굉장히 빈번했었고요. 주말이면 그냥 넉다운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인들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의 누구입니다. 삼성의 부장 유승근입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타이틀이 없어진 거죠. 저는 유승근이라는 세 글자 이름만 남은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자신 있었죠. 아까 선배님들은 본인 이름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텅 비어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었지만, 저는 현금 흐름으로 굉장히 꽉 채워져 있는 제 스스로가 지금 느끼는 그런 부분이 컸던 거고요. 타이틀이 없어져도 완전히 비어 있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아닙니다. 20대 후반에 차이나 펀드라는 게 굉장히 붐이 있었어요. 근데 수익도 곧잘 났고요. 그때는 솔직히 제가 잘하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뭐 시장이 좋아서 본 것도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실력이라고 좀 착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주식도 많이 해보고, 아까처럼 차이나 펀드, 뭐 인디아 펀드, 뭐 부동산도 많이 해봤는데, 그때 한 10년 가까이는 사실 큰 자산의 변동은 없었어요. 근데 결국 저를 버티게 해준 건 수익률이 아니라 투자를 바라보는 이제 신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걸 사는지, 뭘 보고 들어갔는지, 이 판단이 맞다면 얼마 동안 버틸 건지,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고요. 반대로 논리나 그런 신념이 없으면 들어간 투자는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손절하게 되죠. 그 10년이 힘들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운과 실력을 구분하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정말 크게 작용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유지하는 것들도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배들처럼 그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 생활했을 때 그 어려움을 저는 스스로 삼성을 나와서도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업데이트해 가면서 그 시스템을 나름대로 구축해 가려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금 사업을 하는데도 저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삼성을 다니면서 그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 그 과정에서 제가 엑셀이라는 것들도 많이 다뤘어요. 가계부를 제가 엑셀로 만들었거든요. 전문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20년 동안 써왔습니다. 귀찮아도 썼어요. 근데 써보면 감으로 살 때는 절대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내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새는 구멍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걸 숫자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게 많이 달라요.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는 거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제가 기흥 아까 근무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수원 기흥 화성사업장 앞에 저희 회사 근처에 보면 원룸투룸 같은 그 집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공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신기했어요. 아, 그냥 뭐 사람 많네, 뭐 거주한 사람 많네. 근데 나중에는 그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일자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주거 수요가 붙는다. 근데 때마침 그때 삼성전자 메모리 투자 평택 캠퍼스가 생긴다는 소식이 그 뉴스를 통해서 오히려 뒤늦게 알았고, 실제 수요 관점에서 읽어보기 시작했죠. 기존에 저희가 그 부동산 흐름이 평택에서도 아마 반복될 거고, 그런 성공 방정식이 적용될 거다. 그래서 평택 캠퍼스 앞에 원룸주택을 짓는 거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평택에 그 상가주택 1개와 원룸주택 건물 1개 해서 2개 건물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2개 건물에서 나오는 세가 결국에는 퇴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월세 수익이 제 월급을 뛰어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자에 대한 신념과 어떤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의 시작은 결국에는 이제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을 평소에 저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하나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도 계속 공부를 하고, 다들 겁낼 때 뭘 봐야 되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일본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책을 지금 접하게 됐는데, 그때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일본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그 침체기를 벗어났을 때
일본의 어느 도시가 살아남느냐면 도쿄고, 도쿄에서도 핵심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사대문안이나 강남 정도 되겠죠. 그 위치가 가장 먼저 살아났어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접하게 됐고, 그 상태에서 2014년, 14년에 경희궁자의 재건축 현수막을 봤어요. 출퇴근하는 시간, 그 길에 이렇게 현수막이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다들 부동산 끝났다, 이제 끝났고, 근데 저한테는 그게 광고처럼 보였어요. 그 책을 통해서도 종로를 해석하자 그러면, 종로는 우리나라 또 핵심 지역이잖아요. 사대문안으로. 회복 국면에서 가장 먼저 반응할 거라고 저는 일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접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바로 이제 부동산을 문을 열고 프리미엄 5천이 붙은 물건으로 제가 매수를 했어요. 이제 배짱이 아니라 사실은 공부한 프레임이죠. 근데 나중에 결과가 나왔죠. 가장 먼저 집값이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로 떠올랐고, 제가 어떤 신념과 공부 그런 것들이 다 엮여져서 그 기회를 보였던 것 같아요. 같은 현수막을 봐도 누구는 그냥 지나가고 누구는 기회로 봅니다. 그 차이는 순발력이 아니고요. 어떤 프레임에서 제가 투자에 대한 신념도 있었고 공부도 계속 해왔었고, 그게 쌓여야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도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장인은 자산가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현금 흐름, 투자 수입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옆에 퇴직하신 분들을 보면서 나는 근로소득 외에도 투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임장도 가고 뭐 여러 투자 방식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낸 것도 보일러 온도 가지고 와이프하고 티격태격 했었던 것도, 근데 그렇게 무조건 절약을만 하려고 집중을 하게 되면 사람이 지치거든요. 이제 절약이 주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경제적 자유든 현금 흐름 일정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절약이 좀 따라붙는 건데, 절약에 집중하게 되면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절약은 사실 힘들거든요. 하기 싫고. 근데 이제 목표가 있으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목표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직장인이 퇴직 전에 꼭 봐야 하는 숫자들, 고소득자인데도 왜 돈이 안 남는지, 그리고 월급이 끊기기 전에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뱅크 대표 유승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